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GB의 김승환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GB 대표 변호사 김승환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사위에겐 절대 못 줘. 경비원 아버지가 폭행을 당했어요. 이제 그만 훔쳐봐. 나은 정보다 기른 정.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이죠.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고 나는 화제의 판결, 오늘은 어떤 판결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아파트 경비 관리 방식을 자체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경비원을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뉴스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 네. 내용이긴 하죠. 오늘 판결과 관련된 법률 용어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우선 부당 해고의 개념부터 짚어주시죠. 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랑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닌데도 징계를 과도하게 내려서 해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서 30일 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을 알리거나 또는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27조 그리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따르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역시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산전 산후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걸 위반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서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 소속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할까요? 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따져보게 되는데요. 네.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 부상, 질병 등의 사유로 건강 상태가 너무 악화돼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있겠죠. 네. 또 금고,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근로자가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위법 행위, 비리 행위를 행했을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잦은 무단 결근, 업무 태만 등의 중대한 어떤 근로계약상 의무를 위반한다거나 불성실함이나 회사의 명예, 신용을 훼손하는 등 기업의 중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이런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근로자한테 책임이 없을 때에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바로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정리해고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는 이제 기업이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도산 위기에 따른 인원 감축도 사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영상의 위기를 무조건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 등 더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네, 그렇다면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부당해고 구제 절차는 일단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초심, 그 다음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재심, 그 다음 법원에 의한 행정소송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과에 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법원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에 만약에 월 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국선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또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구제 신청 또는 행정소송과 별개로 법원에 이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한 해고를 무효로 확인해 달라는 민사소송인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역시 제기할 수 있으며 구제 신청 또는 행정소송과 함께 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사안으로 돌아가서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서울 강남구의 A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2006년 8월경 B 씨를 고용해서 경비 반장으로서 근무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네. 2018년 2월 외부의 경비 용역 업체랑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경비 반장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이제 기존에 있던 B 씨를 해고를 하게 됐는데요. 네, 이에 B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구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1심 이제 진호위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B 씨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B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진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면서 재심을 제기하게 됐는데요. 중노위에서는 B 씨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이에 불복한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국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게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이 B 씨를 해고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1심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네, 그 1심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B 씨에 대한 해고 당시 해고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특히 1심은 아파트의 경비 업무를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에 재정상 어려움 등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또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40명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경비 업무에 대해서만 어떤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1심 재판부는 경비반장 B 씨의 손을 들어준 상황입니다.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동일했나요? 아닙니다. 네,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좀 다르게 갔었는데요. 항소심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경비 업무 관리 운용의 어려움, 또 전문성 부족과 관리 능력 결여,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 비용상 문제 등을 이유로 이제 아파트 경비 업무 관리 방식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객관적 합리성이 있다. 그래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제 대법원도 사실 항소심이랑 같은 판단을 하게 됐는데요. 입주자 대표 회의인 원고가 아파트의 관리 업무 중 경비 업무를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한 후에 또 수탁 업체로의 고용 승계를 거부한 B 씨를 해고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췄다라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A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심판 이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결국 원고 승소 판결을 하게 됐습니다. 네, 경영상 문제로 인한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에 대한 부분은 모두 충족된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사실관계가 좀 많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네네. 원고는 이제 아파트 경비 업무를 위탁관리 용역 이제 계약 체결을 이제 제한 경쟁 입찰,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입찰에 붙이면서 네. 또 경비원 등은 의 연령은 70세 미만을 원칙으로 하되 또 현재 근무자를 고용할 때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하기도 했었고 네. 또 기존 근무 중인 경비원에 대한 고용은 전원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네. 해서 뭐 사실상 어떤 고용 승계의 기회도 부여를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제시를 했었고 또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용역 회사도 역시 이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원고는 B 씨에 대해서 어떤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어서 원고는 아파트의 경비 업무 전체를 B사한테 이제 위탁을 하면서 경비원 140명을 전원 해고하고 또 이들 전부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제시를 했었기 때문에 네네. 어떤 해고의 기준에 차별이 없다. 그래서 이제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있으며 해고와 관련해서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경비반장 B 씨에 대한 해고는 정리해고의 재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라고 하면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B 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제가 2002년도부터 딸이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그 부양을 해가지고 2002년에 직장을 다니다가 네. 2006년에 제가 이제 조그만 1억짜리 그 주택을 하나 전세를 끼고 1억짜리 집을 하나를 사가지고 증여를 하고 한 것이 있고 네네. 2007년에 또 언니하고 같이 2억씩 공동 투자를 해서 집을 또 딸 명의로 해서 하나를 산 것이 있어요. 2006년에 하나 사고 2007년에 딸 명의로 이제 그동안에 제가 부양을 해줬기 때문에 그거를 샀었는데 근래에 저는 전혀 몰랐는데 근래에 작년 한 8월부터 네. 사이가 안 좋아서 아마 말을 안 하고 카톡으로만 대화를 했었던가 봐요. 그러면서 5월달 경에 6월 초에 크게 싸우면서 사이가 이혼을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이혼을 제시를 하면서 이제 재산 분할을 그런 말이 나오면서 다른 거는 내가 재산 분할을 있지만 그것은 그 집 둘째 익명으로 돼 있는 걸 명의시켜는 것은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유혹을 조금 그런 압력을 가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결혼한 전에도 딸한테 계속 돈을 부양료를 받았지만 결혼한 후로 딸이 남편한테 내가 엄마가 좀 어려우니까 이거를 조금
처녀 때부터 부양을 내가 조금 했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좋다 좀 도와드리겠다 해서 결혼이 2009년도에서부터 2015년도까지 한 6년 몇 개월을 제가 100만 원씩을 받은 것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비밀을 삼고 더 이제 이건 다 내 재산이다. 내가 그 돈을 딴 데서 투자했으면 얼마큼 됐을 것인데 그 돈을 내가 이익이 많이 못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게 이제 같이 이게 이제 이혼까지 오면서 이제 크게 이제 딸한테 이제 힘을 과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그거를 해야 되나. 근데 이제 2022년도에 전세금이 팍 오르면서 엄마 돈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전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그때 제가 1억을 조금 해줬어요. 22년도에 1억을 해주면서 뭐 이렇게 받지 않고 잔금으로 제가 이제 이사 가기 직전에 잔금으로 남편한테 돈을 주고 내가 딸한테 넣어주고 딸이 또 남편한테 넣어주고 그리고 그거를 잔금을 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제가 어떻게 이거를 차이 말대로 명의신탁을 하면은 제가 얼마만큼의 뭐를 물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자진신고가 있다고 딸이 또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에 들어보면 자진신고가 있다는데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제가 또 대응을 하고 얼마만큼 제가 또 그거를 또 벌금을 또 내야 되는지 또 지금은 또 이제 카드를 이제 사업체를 딸이 같이 운영을 하면서 계속 나갔는데 5월 말에 나오지 말아 그래서 6월 초에 안 나가고 있으면서 지가 생활비로 그러면 나도 그럼 안 나가니까 생활비로 70만 원을 내놓겠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안 나가고 있으니까 돈 이야기를 너무 그거 심하게 하니까 카드도 막 끊었다 또 풀었다 끊었다 풀었다 막 이러니까 불안해서 70만 원 자기가 내겠다 해서 6월 달에는 자기가 70만 원을 명목비로 내놨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애는 지금 불안한 것이 이게 생활비도 이게 카드를 애들이 뭘 산다고 할 때는 카드를 풀고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카드가 정지됐습니다 이러니까 많이 이제 이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상을 풀어야 되나? 또 지가 또 이렇게 컴퓨터로 보니까 지각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이 통과가 되면은 딸 이름으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은 담보물로 잡혀서 생활비 쪽으로는 쓸 수가 있다. 그럼 과연 그것이 더 유리한가? 딸은 어떻게든지 애가 있으니까 애들이 애가 지금 14살하고 10살짜리가 있으니까 이제 좀 철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20살 때까지만 같이 살아주라 하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남편은 그거 하지만 같은 집에서 아이들 그런 거 했는데 지금 한 달 이상 지금까지 끌고 보면은 이 버릇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카톡으로 계속 협박을 하고, 야, 나한테 10억을 내놔, 나한테 그 재산이면 6억을 줘도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그거를 하니까, 아이들도 이제 엄마 그냥, 나는 괜찮아요.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맨 처음에 울고불고 난리더니 이제는 엄마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얘도,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얘가 한 8, 9년 전에도 한번 바람이 한번 나가지고 저하고 사는 집에서 앞동 뒷동이 살았는데 난리를 했는데 제가 입을 딱 다물었거든요. 네네. 사돈까지 오셔서 딸한테 위로해주고 막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바람도 안 피웠다. 그리고 이제 사이가 경제 관념은 좋아요. 알뜰하게 살고 경영하면 참 좋은데 자기가 뭔가를 마음대로 안 됐으면 집을 나가서 찜질방에서 한 달 있다든지 보름 있다든지 딸이 네네. 이제 유아책을 해야만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세월을 한 15년 세월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자세히 네네네.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어떻게든지 아이들 때문에 그냥 유책 사유는 없는데 그냥 아이들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지 그것만 하면 엄마한테 큰 손해만 안 주면 그냥 살면 어떨까 했는데 그냥 6월 한 달 지켜보니까 이게 네. 5월 달까지는 그래도 이제 생활비로 카드를 줘서 그렇게 썼는데 6월 달 5월 말에 크게 싸움을 하면서 그 카드도 막 정지시켰다가 또 아들이 뭐를 좀 문방구에 가서 뭐 살려고 하면 그때 풀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여러 문제가 내 생각은 계속 있으신 상황 틀리구나라는 거를 같아요. 갖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이제 변호사님이 풀어주는가에 따라서 저도 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요. 네,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김승환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상담 받아볼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김수관 변호사입니다.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네. 아, 네.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지금 이혼은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그쪽에서 그 매일 카톡으로 막 오는데 그 애도 알아보고 그 애가 먼저 제시를 하니까 우리 이혼하자. 근데 네. 예, 이제 뭐죠? 재산 분할은 네가 보고 있는 거 전세 자금하고 내가 현찰 갖고 있는 거고 이제 사업세를 같이 했으니까 대충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줄 수 있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집 2개 돼 있는 거는 나는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 그냥 시세가로 야 거기 시세가 6억 6억이면 12억이야. 그러면 내가 최하 6억 이상은 가져와야 돼.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제 이게 엉덩이 물어지는 거죠. 단독주택이라 뭐 그건 네. 이제 감정평가에 나오면 어떻게든 나오겠지만은요. 네. 그렇게 이제 막 압박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네네네. 이혼의 의사가 지금 있으신 거예요, 따님이? 네네네네네. 이혼의 의사는 있으신 이제는, 거고요. 아, 그럼 일단 이혼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것 같고, 그럼 이제 재산 분할 문제가 지금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재산 분할에서 이제 그럼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그 주택 두 채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주택 두 채에서 제가 일단 좀 확인해야 될 거는 네. 일단 두 채 중에 한 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럼요. 증여를 했다고 하셨고 보니까 뭐 네. 증여세도 아, 다 결혼 전에, 내셨다고 결혼 전에요. 그러니까 예전 거는 네. 그렇죠. 그리고 증여를 하셨고 증여세도 내셨다고 하셨었는데 네. 이제 그다음 뭐 4억짜리였나요? 그 집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명의로 매매를 했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아, 4억짜리 언니가 2억을 대고 내가 2억을 대서. 그거를 그렇게- 돈을 따님께 증여를 해서 따님이 사신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구매 아니, 명의만 내가 계약을, 그걸 하지, 말하자면 딸 이름으로 계속 돈이 들어왔으니까. 네. 계속 돈이 들어. 이거 증여한 것은 그때 7천원, 1억이 안 됐을 때니까 전세하고 하니까 몇 천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증여를 이렇게 해줬던 것이고, 4억짜리는 그동안 지가 한 7년인가 계속 생활비를, 은행에 다니면서 많은 돈을 제가 줬기 때문에, 이것도 4억이지만은 전세를 좀 끼고 샀으니까, 네. 전세를 좀 끼고 샀으니까 매매가는 4억이지만은 다 돈은 4억까지는 안 들어갔죠. 저희가 한 3억 한 몇천 3억 2천 아, 네. 3억 3천 들어갔죠. 예, 전세에 뭐, 안고 샀으니까. 뭐. 근데 이거를 딸 명의로 증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딸 명의로 그냥 바로 썼죠. 그러니까 명의를 계약서를 따님 명의로 썼는데 제 말은 네. 근데 그 돈을 그러면 계약서를 따님 명의로 돈을 쓰고 계약서를 쓰고 그다음 돈은 이제 직접 그럼 바로 뭐 매도인한테 바로 주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김명신 어머님이? 이름으로 그냥 넣어준 거죠. 어머님이 따님 명의로요? 네네네. 내 돈을 갖다가 네 그쪽으로 넣어준 거죠. 근데 그럼- 그거를 걸고 지금 사이가 걸고 그거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걸 그러면 이거 실질적으로는 증여의 형태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지, 근데, 그렇죠. 근데 증여를 형태인데, 내가 이제 그런 걸 하나 두고, 불법은 불법이겠죠? 변호사님? 네? 그렇죠? 불법인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증여니까 뭐 탈세를 한 거는 증여세 네, 부분은 네, 네. 지금 탈세일 수도 있기는 하죠, 사실은. 네. 왜냐면 네. 증여인데 실질적으로 증여인데 지금 증여세 처리를 안 하신 것 같으니까 두 번째 네, 집 네, 같은 네, 경우는 그렇죠. 일단 그렇게 된 상황이고 그럼 궁금한 거는 지금 그 따님 부부가 사는 집은 두 채 중에 어디예요? 아, 사는 곳이 어디냐고요? 네, 이 주택 두 채 다 안 살아요? 이 주택을 안 파신다고요? 아니 주택 두 채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따님 명의로 네네. 자기들은 딴 데서 살고 있죠. 다른 곳에서. 아예 딴 데 살아요. 이 두 개 네. 다야 그러면 그냥 세 놓은 거예요? 이거는 자기네들이 하나도 뭐 재산세를 내든지 뭐 하나도 낸 것은 없는데 단 한 가지 낸 것이 있어요. 건강보험료는 그쪽에서 산정이 돼서 이제 자기들이 건강보험료는 추가가 됐겠죠. 근데 그 위에 돈 들어가면 뭐 전세자금이라든지 뭐 빼줄 때 지금 이 두 개가 다 공실로 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아주 오래된 주택 때문에 공실이 지금 한 10년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만 자기네들이 공식적으로 그거가 되니까 냈지 그 위에 돈은 다 제가 지불한 거죠. 그러니까 돈은 지불한 건데 그럼 이 두 채를 전부 다 세를 놓으신 거예요? 주택 두 채가? 세를 안고 사다가 집이 노후되니까 다 이제 안 살게 되니까 공실이 돼버린 거죠. 그냥 공실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여기에 그때 다또뭐 다뭐 2천만 원이라든지 뭘 뭐든지 돼서 다 내줬죠. 한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사신 건 아니네요. 그 네네네. 부부가 따님 적으로 부부가 살았죠. 예, 다 뭐 세를 놓거나 공실이거나 그랬다는 거죠. 네네네. 그럼 그 세를 놓을 때는 관리는 누가 했어요? 이 임대 관리는? 임대 관리는 제가 했죠.
어머님이 직접 하셨고요. 네네네네. 아, 그 근데 일단 임대 관리도 매년 못했어요. 세입자가 없어가지고 네. 세입자가 없으니까 길게를 못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일단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중간에 네. 일단 조금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시고 일단 중간에 가급적 조금 끊지 마시고 한번 제 말씀을 들어봐 주세요. 아, 일단 저기 이게 주택이 명의신탁은 뭐 어떻게 보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명의신탁이라는 거는 사실은 좀 불법이기도 하고 뭐 탈세 문제도 있지만 이게 명의신탁 자체가 뭐 부동산 실명법이라 해서 거기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는 문제기는 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형사 뭐라고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실소유자 명의로 이제 어떻게 된 게 된 게 아니라 이제 명의를 빌려준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사실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거긴 하거든요. 명의신탁이라는 게. 네. 그래서 이제 뭐 엄밀히 따지면 사실 이거는 불법이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문제기는 한데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거를 각오하고 아까 뭐 자진신고 뭐 알아보셨다 말씀하신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먼저 자진신고를 하면 좀 그런 처벌이나 어떤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감해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신탁의 좀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한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명의신탁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따님 소유의 어떤 그런 거다. 내가 그냥 사준 거다. 그러고 싶다면 이제 세금 관련해서 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증여세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선택을 하셔야 될 거는 이제 이거를 정말 따님의 어떤 집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따님의 명의만 빌린 어머님의 집으로 볼 것인지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정말 따님의 집으로 볼 거면은 그 돈 사준 돈 이거 증여세 이 문제는 생길 것 같고요. 만약에 실제로는 이제 어머님 집이었던 명의만 빌린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명의신탁으로서의 어떤 처벌이나 이런 건 좀 감수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건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재산분할이라는 게 결국 지금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라는 게 문제인데 지금 혼인기간이 한 15년 되시다 보니까 지금 꽤 오래 같이 산 혼인기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은 뭐 처음 이제 결혼할 때 이거를 집을 누가 사줬니 이런 거는 이제 좀 많이 희석돼서 이게 재산분할 테이블에 사실 올라갈 수는 밖에 없어요. 이게 재산분할 테이블에서 완전히 빼려면 이제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명의신탁 이걸 바로 잡으시든지 해야 되는 거고 어머님 명의로 이제 이건 실질적으로 어머니 거다라는 걸 이제 좀 입증을 하셔가지고 바로 잡으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면 따님 걸로 계속 가려면 증여세 내기 싫어서 이제 따님 걸로 계속 간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사실은 이거는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재산분할 테이블은 올라가야 되는 건데 재산분할이 된다고 봤을 때는 이제 그러면 기여도가 중요해요. 이게 누가 이제 이 재산의 관리나 증식에 얼마나 더 기여했는가 이게 재산분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계속 이혼 만약에 뭐 소송을 한다면 계속 다투게 될 텐데 합의가 안 되면 이제 이 재산의 이 주택의 재산에 대해서 이제 관리나 어떤 증식에 기여를 상대가 한 게 없고 우리가 사실상 다 했다 이런 것들 자료를 좀 준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아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게 임대 관리를 누가 하셨냐 이 같은 경우에도 이 주택은 이제 사실상 임대만 놓고 있었고 임대 관리는 우리 쪽에서만 계속 다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거는 따님 쪽으로 이제 재산 분할에 좀 플러스하게 유리하게 되는 거고 또 뭐 1억을 보태줬다라든지 뭐 증여세는 우리가 부담했다라든지 이런 어떤 사정들 같은 경우는 재산분할에서 좀 유리한 사정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재산분할 테이블 자체에 올라가는 거를 막기는 사실은 좀 여러모로 좀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게 뭐 실질적으로 따님이 어쨌든 뭔가 썼다는 사정도 좀 있고 이래서 만약 특유재산을 하려면 이거는 명의신탁 부분은 좀 자진신고하고 이제 이거는 사실상 어머니 거였다라는 점을 입증을 해서 특유재산으로 빼야 될 텐데 이제 그렇다면 형사처벌이나 이런 것도 좀 감수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말씀드릴 만한 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네네. 뭐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어떻게 해야 되냐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결정은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명의신탁을 할 거냐 아니면 증여세를 낼 거냐 이건 좀 결정을 하셔야 되고 명의신탁으로 한다 하면은 이제 뭐 좀 따라오는 것들을 좀 감수는 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재산분할 비율 이혼 소송할 때 재산분할 비율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네네.
이거를 위해서는 결국 이제 상대방이 이 재산에 관여한 바가 없고 이제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결국 시댁이 한 일들은 다 상대방 쪽의 기여도로 넘어가는 거고 이쪽 친정에서 한 일들은 전부 다 이제 이쪽의 기여도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서 이 재산 관리를 거의 다 했고 상대방은 뭐 예를 들어 집에 장기간 잘 안 들어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 재산에 사실상 기여한 바가 없다 또는 이제 뭐 와이프 쪽이 좀 더 뭐 월급을 많이 벌었다면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그거는 좀 아니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릴 때 보니까 그럼 이제 결국 네, 같이 이제 그 사업체에 같이 그거는 했죠. 사업을 같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네네 오후에는 이제 같이 나가서 이제 그 가정 그 생활 좀 뭐지 애들도 키우고 거기 나가서 도움을 준 거죠. 근데 이제 5월 말까지는 지금 이제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제 사업을 같이 했다는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도 뭔가 내가 이 가게의 수입에 내가 어느 정도 보탬이 됐다 이런 거 이제 자료들을 좀 많이 모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머님이 아까 뭐 돈을 보태줬다라든지 세금을 내줬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쨌든 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우리 쪽에서 돈이 나간 거니까 그런 것들도 자료들을 충분히 모아가지고 기여도에 있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소송을 갈 수밖에 없는데 소송은 결국은 자료랑 증거밖에 없거든요. 인정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우리가 좀 더 이 재산에 많이 기여했다라는 자료들은 충분히 열심히 끌고 모으셔야 될 것 같고 이혼을 이제 넘어가게 된다면 지금 이거는 좀 되게 치열하게 다퉈질 부분 같아서 이혼 쪽에 좀 많이 경험 있으신 변호사님 잘 찾아가시는 것도 또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싸움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무작정 뭐 우리가 무작정 유리하다 이렇게 제가 뭐 좋은 말씀만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다툼에 대해서. 네. 조금 뭐 원하는 대답을 못 드려서 제가 조금 뭐 송구하긴 한데 일단 냉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재산 분할에 대했을 때 명의신탁 쪽으로 가는 게 낫냐? 같은 좀 뭐죠? 증여를 네, 그 부분도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조금 진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방문 이제 다른 뭐 이혼 전문 변호사님도 그렇고 한번 자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준비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사실 크게밖에 추상적으로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저는. 근데 이제 좀 구체적인 자료들을 막 가지고 어떤 계좌 내역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가지고 좀 자세하게 한번 방문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상담 받으실 때도 한 두세 군데 정도 받아보시고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상담을 받을 때는 이혼보다 이혼 그 전문 변호사님보다는 어떤 쪽으로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그거를 저희가 그걸 상식이 없으니까요. 제가 받아야 되나? 일단 뭐 명의신탁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쨌든 결국 이혼해서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냐랑 연결되는 그렇죠. 문제라서 네. 일단 이혼 변호사분들 한번 찾아가 보시고 뭐 정 약간 좀 불안하다 싶으면 이제 뭐 약간 부동산 관련된 거 이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결국 목표가 재산 분할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련 자료들 좀 충분히 수집하셔서 좀 자세하게 한번 자료를 한번 놓고 이야기하시는 거 이혼 전문 변호사분들 찾아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료라는 상담자분. 것이 뭐돈 주거니 받거니 했던 건가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자료 같은 게 여기 말씀하신 내용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결국 입증할 수 있는 뭐 입금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업을 같이 했던 것이라든지 뭐 이제 딸님한테 주셨던 주택으로 이제 그렇게 넘어갔던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 뭐 계약서도 있을 수 있고 돈도 있을 수 있고 딸이 이제 결혼 전에 계속 통장으로 돈을 100만 원씩 들어왔던 거 그런 것도 자료가 된다. 뭐 그런 것들도 일단 모아 가지고 자료가 없는 것보단 많은 게 나으니까요. 예, 일단 그런 식으로 좀 열심히 모아 보시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70대 초반인 아버지께서는 퇴직 후 빌딩 경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연세가 있으신데 밤에 잠도 못 자는 경비 일을 그만하시라고 해도 본인이 좋다며 벌써 10년째 하고 계신데요. 얼마 전 퇴근하고 돌아온 아버지께서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아프신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괜찮다고만 하시는 겁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여 자꾸 캐물으니 며칠 뒤에야 빌딩 입주 사무실의 젊은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주차 등록 때문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이유였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그 남성을 찾아가겠다, 사과를 받겠다고 하자 극구 말리셨습니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렵다고 하시면서요.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생각할수록 괘씸해 아버지께서 소속되어 있는 인력업체에 얘기를 했지만 맞은 증거를 가져오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일이 커지면 아버지가 그만두는 결론밖에 없을 거라는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하는데요.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아버지를 폭행한 남성을 상대로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자식으로서 너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님, 네. 이 사연처럼 아파트나 사무실에 입주해 있는 빌딩 등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폭행 사건이 정말 흔한 것 같아요. 네, 뉴스에서도 되게 심심치 않게 네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그러니까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 경비원 폭행 사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경비원을 마치 자신의 아랫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아무래도 부려먹어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일부 분들로 인해서 이런 갑질의 횡포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요즘에 회사 사장들도 직원들 전혀 그렇게 못하는데 정말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네. 아버지께서 맞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버지를 때린 남성 폭행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때렸다면 당연히 폭행죄는 성립이 가능할 거고요. 네. 뭐 혹시나 다치셨다면 그걸 넘어서 폭행치상 또는 상해죄까지도 성립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속상한 점은 경비원 인력업체가 네. 맞은 증거를 가져와라, 잘못되면 아버지만 일자리를 잃는다 식으로 대응하는 건데요. 네. 보통 이런 상황이 생기면 사용자에 대해서 회사가 어떤 조치를 하나요? 보통은 이제 일단 만약에 상해까지 당했다, 맞아서 그렇다면 이게 업무 중에 상해를 당한 거라서 사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고요. 네. 그럼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산재 처리 이것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입니다. 근데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회사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닌 게 일단 증거가 사실은 좀 있어야 되긴 합니다.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뭐 어떤 법적 조치든 뭐든 취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이런 회사가 좀 근로자를 신경 쓴다라고 하면 꼭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닐지라도 좀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사가 협조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네. 상담자께서는 폭행한 남성으로부터 확실한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네. 현재 상황에서는 고소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만약에 말이 통하는 상대라면 사실 한번 대화를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사실 이 지경까지 간 상황에서 과연 말이 통할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결국 고소를 해야지 그 다음 상황도 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보상까지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한 사과를 넘어서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상대가 그냥 갑자기 어떤 보상도 해주겠다라고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증거를 모아서 고소를 하면 이제 고소 사실이 이제 상대방 귀에도 들어가고 네. 뭐 경찰에서 연락하고 이러면 이제 그때 뭔가 합의를 또 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만약 폭행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이 된다면 손해배상은 순조롭게 이루어지나요? 일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뭐 승소하는 건 증거만 충분하다면 가능하겠죠. 특히 네. 만약에 형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하면 사실 뭐 손해배상이 나오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근데 그렇게 승소해서 판결문을 받았다 해도 직접 이제 그 돈을 가져오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흔히 이제 집행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집행 절차가 좀 문제인 게, 만약에 판결문이 나와서 얼마를 줘라 라고 판결문이 나왔는데 상대가 그냥 순순히 안 주면
결국 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러려면 또 압류도 해야 되고 이제 흔히 사람들이 아는 뭐 빨간 딱지 붙인다 네네. 이런 절차들을 해야 되는 건데 또 그것까지 할 생각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를 위한 조언해 주신다면요? 일단 어떤 조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시든 증거 확보는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회사를 통해서 도움을 얻든 아니면 뭐 고소를 하든 해서 경찰을 통해서 증거 확보를 하든 증거 확보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정확한 증거를 들이밀면 또 상대방 입장에서 갑자기 뭔가 사과를 하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증거를 수집하신 다음에 뭔가 원하시는 방향을 잘 선택하셔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결혼한 지 6개월이 됐고 사정이 어려워 일단은 남편이 살고 있던 원룸에서 살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원룸과 바로 앞 오피스텔이 마주보고 위치해 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난 후부터 제가 재택근무를 하게 됐는데 앞집 남자가 언제부턴가 저를 훔쳐보고 있던 겁니다. 그 남자는 제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저를 핸드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너무 어이없어서 저를 찍는 상대방을 저도 찍었는데요. 제가 찍은 사진을 증거로 이 남자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사연을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사연자분이 되게 무서우셨을 것 같고요. 네네네. 세상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네. 네. 자, 다른 사람의 집안을 훔쳐보는 행위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요? 네. 일단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거기 제2조 제1호 남옥에서는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하는 것을 스토킹 행위라고 정하고 있고 이걸 지속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제 상대방이 결국 자신의 집에 있었다는 점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네네. 근데 이제 상대 여성분이 소리를 지르는데도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또 심지어 이제 그 행위들을 지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더 나아가서 사진까지 찍었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네. 상담자분께서도 자신을 찍고 있는 남성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고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 사진이 과연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요. 어떨까요? 네, 당연히 증거로서 효력은 발휘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마주서서 사진을 찍으면 상대방도 우리가 사진 찍고 있는 모습을 찍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오히려 상대방이 역으로 이제 그 사진을 증거로 저 여자가 날 스토킹했다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는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상황에서 상담자분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스토킹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모으는 건 당연히 필요한데요. 뭐 제가 아까 이제 걱정됐던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뭐 예를 들어 홈캠을 설치해서 좀 그 남자가 보이는 각도에 한다든지 네. 또는 어떤 마주서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 남자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만 이제 그런 상황을 찍는다든지 해서 네. 스토킹 사실에 대한 증거들을 좀 모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뒤에 빠르게 좀 스토킹죄로 고소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하실 때 경찰에다 꼭 이제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게 긴급 응급 조치 또는 잠정 조치도 함께 이제 신청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왜냐면 고소를 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또 스토킹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임시적으로 뭐 접근 금지라든지 또 뭐 연락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임시적인 조치를 내리는 것들을 뭐 잠정 조치 또는 이제 긴급 응급 조치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를 받아놔야 되는 이유가 물론 국가에서 그냥 명령만 내리긴 하겠지만 이 명령을 위반해서 또 그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거는 그 스토킹 행위랑 별개로 이제 이 명령 위반죄가 또 성립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추가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 사람 이제 상대방을 좀 더 이제 세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어떤 명령이라도 또 추가로 받아두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일단 상대방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어느 정도 증거가 모이면 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발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적 없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이제 열심히 모아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시간이 나오게끔 증거를 모은다든지 뭐 오늘도 이제 보면 이 사람이 날 계속 보고 있다는 거를 시간 나오게 찍은 다음에 뭐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이 아니도 같은 날이지 몇 시간 뒤에 또 그러고 있다든지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가 찍고 있거나 더 이상 보지 말라고 말을 막 하고 있는데도 계속 막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은 더더욱 이제 좀 스토킹의 어떤 여지가 있겠죠. 네. 자,
상담자분처럼 이렇게 불법 촬영을 당했거나 집안을 훔쳐보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알아둬야 할 법률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법률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당연히 지속 반복성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아까 발뺌을 하면 어쩌냐라는 부분을 이제 좀 우리가 상쇄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들을 좀 모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뭐 긴급 응급 조치나 뭐 잠정 조치를 함께 신청하면서 같이 신고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럼 경찰에게 긴급 응급 조치, 뭐 잠정 조치를 신청을 하게 되면 네. 그 상대방도 알게 되나요? 그 조치를 그게 일단 경찰에서 확인은 하게 되고요. 사실 네. 뭐 이때 연락은 보통 가게 되는데 더 이상 하지 마라. 우리가 이런 거 신청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가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 검찰은 이 사람이 어떤 참여권이 보장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경찰 검찰 통해서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일단 기록으로 판단을 해보고 그 법원에서 이제 명령이 내려가면 그 명령은 이제 전달이 되게 돼요. 이쪽에다가.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경찰 단계에서는 그냥 이 경찰에서는 처음에는 뭐 당신이 누구 맞냐, 그냥 뭐 구두로 어디 경고를 사냐, 하는군요. 어디 사냐, 그리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약간 이렇게 해놓고 명령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고 이 명령이 나중에 나오면 이제 이 사람한테 핸드폰 뭐 문자 이런 걸로 이제 통보가 와서 너 더 이상 이제 명령 나왔으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보통 통지가 게 그 돼요. 과정에서 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나요?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은 있기는 하죠.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아니면 검찰이 봤을 때도 뭐 증거가 부족하다 이래서 이제 기각이 될 수도 있기는 하죠, 사실은. 근데 그만큼 증거 확보가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내가 지속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좀 필요한 거죠. 네, 단순히 상대방을 훔쳐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도화선이 돼 더 무서운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네. 각별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해 보이죠. 네, 당연하죠. 지금은 멀리서 그냥 쳐다보고 있지만 이게 언제 주거 침입으로 연결이 되거나 또는 그다음 더 심한 범죄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이거는 굉장히 좀 계속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분도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재혼을 해서 현재 피가 섞이지 않은 두 아이를 키우는 40대 주부입니다. 아이들과는 사이가 정말 좋고 두 아이를 위해서 저는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숨을 거둔 후 아이들을 침몰하는 여자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유산을 달라고요. 저는 아이들 둘 다 고등학생이라 돈이 들어갈 때가 많아서 줄 수 없다고 거절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 아이들의 친권을 요구해 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돌아갈 유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아이들은 저와 살고 싶다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 마음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하셨습니다. 구하라법이 생각이 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21대 국회 마지막에 이제 소위원회까지는 통과가 됐다가 네.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결국 폐기가 됐었죠. 만약 그때 마지막에 본회의가 열렸으면 충분히 통과될 수 있는 법이었는데요. 22대 국회에서 누군가 이제 빠르게 상정만 해준다면 아마 그 분위기상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자, 본격적인 사연 이야기에 들어가서 이 고등학생 자녀들의 친권, 친모라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는데도 친모가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만약에 친권자가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다. 라는 이런 경우에는 2011년에 개정돼서 2013년부터 시행됐던 일명 최진실법이 네.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2인데요. 이혼할 때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가 사망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가정법원에 생존한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생존한 부모의 양육 의사, 양육 능력, 미성년자의 의사 등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심사한 뒤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사연에서 조금 궁금한 거는 네. 사연자께서 재혼을 하신 뒤에 아이들하고 사이가 좋았다라고 하셔서 혹시 아이들을 양자로 입양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네네. 만약에 양자로 입양을 했다면 양부모가 이제 친권자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망하신 남편분이 단독 친권자는 아니었고 그렇다면 이제 그 양부모인 이제 사연자분이 친권자로서 이제 충분히 권리를 가지는 거라서 어떤 친모는 그렇다면 그대 와서 다시 친권을 가져가겠다라는 건 사실은 거의 이제 힘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남편 유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속 분할을 해주는 게 맞을까요?
상속권을 갖는 거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전 부인은 이미 이혼 절차가 완료됐다면 그 순간부터 전 부인이 직접 상속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럼 상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만약에 사연자께서 아이들을 입양한 게 아니시면 입양을 위한 절차부터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입양을 하면 친권자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좀 더 안정적일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상담자에게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만약에 상대방 친모가 친권자로 지정이 된다면 아이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을 그 친모가 재산 관리한다라고 하면서 빼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좀 많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좀 앞으로 진행 방향 결정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생생법률시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승환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